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잠든 사이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를 타고 수조 원의 자금이 소리 없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을 총성과 포화가 오가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장 잔혹하고 파괴적인 전쟁은 바로 소리 없는 화폐 전쟁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는 유례없는 돈의 잔치 속에 살았습니다.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이름 아래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렸고 사람들은 영원히 오를 것 같은 부동산과 주식 그래프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끝났고 청구서가 날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수도꼭지를 잠그는 순간 세계 경제의 흐름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썰물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흥국 시장을 떠받치던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본국인 미국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자본의 역류 현상입니다. 자본은 냉정하고 겁이 많습니다. 아주 작은 위험 신호만 감지되어도 가장 먼저 탈출하며 그 속도는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과거 1997년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스리랑카와 튀르키예의 경제 붕괴까지. 이 모든 사건의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자본의 급격한 이탈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단순히 특정 국가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제 가장 약한 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기초 체력이 약한 나라, 부채가 많은 나라,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가 그 첫 번째 타겟이 됩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수입 물가가 치솟으며 멀쩡하던 기업들이 흑자 부도를 내는 상황.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율 방어선이 위협받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이 거대한 자본의 역류 앞에서 안전한 방파제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다큐멘터리에서는 신흥국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과거의 경제 위기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를 분석해 볼 것입니다.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방심한 자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거대한 자본 이동이 시작된 지금, 다음 타겟은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그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경제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거대한 지진이 오기 전 동물들이 먼저 이상 행동을 보이듯 자본시장의 가장 예민한 숫자들은 이미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신호는 바로 환율의 발작입니다. 자국의 통화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급락하는 현상은 단순히 수입 물가가 오르거나 여행 경비가 비싸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등입니다.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당 국가의 성장 가능성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는 순간 주식과 채권을 가차없이 매도하고 달러로 환전하여 국경을 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는 휴지 조각처럼 흔들리고 중앙은행이 필사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은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고수할 때 신흥국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자본 유출은 가속화됩니다. 더 안전하고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 국채가 있는데 굳이 환율 변동의 위험을 감수하며 신흥국에 돈을 묻어둘 투자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두 번째 징후가 바로 CDS 프리미엄드 신용부도 스와프의 급등입니다. 국가나 기업이 부도날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 성격인 CDS 프리미엄이 치솟는다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이 이제 그 나라를 투자 대상이 아닌 위험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냉혹한 선고와 같습니다. 실물 경제에서는 돈맥경화로 나타납니다.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해 쉥케타트 자금을 조달하려 하지만 시장은 냉담합니다. 트리플 A 등급의 우량 기업조차 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현금 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습니다.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건설사들의 도산설이 찌라시로 돌기 시작하면 이미 위기는 문턱을 넘어 거실까지 들어온 셈입니다.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까지 겹친다면 이는 국가 경제가 외부 충격을 흡수할 방어막인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설마라는 안일함으로 그 명백한 경고를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기의 징후가 포착되었다면 이제 그 충격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 경제에 숨통을 조여오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는 결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의 고리, 즉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 네거티브 피드백 룹을 형성하며 증폭됩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부채라는 뇌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저금리 호황기에 정부, 기업, 그리고 가계는 싼 이자의 유혹에 빠져 빚을 내어 자산을 부풀렸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역류가 시작되고 유동성이 마르기 시작하면 이 막대한 부채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경제 주체들을 가격합니다. 충격의 전이 과정은 잔인할 정도로 기계적입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환율이 폭등하면 에너지를 비롯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국내 물가를 자극합니다. 중앙은행은 치솟는 물가를 잡고 자본 유출을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진 주체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수많은 가계는 월급의 상당 부분을 이자로 내야 하고 이는 곧 가처분 소득의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지갑이 닫히면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매출이 급감합니다.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투자를 멈추고 이는 다시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충격의 작동 원리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는 레버리지가 과도한 곳에서 가장 먼저 터집니다. 대표적인 곳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부동산 가격이 금리 인상과 수요 실종을 견디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하면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갚아야 할 원금은 그대로인 상황에 직면합니다. 소위 영끌 쪽의 비명은 곧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됩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은행은 대출문을 걸어 잠깁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경색이 오면서 기술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멀쩡한 기업들마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흑자도산 사태가 벌어집니다. 즉, 자본의 역류는 단순히 금융시장의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혈관을 막아버려 경제 전체를 심정지 상태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경제 충격의 진짜 얼굴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할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서와 같습니다. 자본의 역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처참한 폐허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때 남미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신용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 빚을 갚으려 하자 화폐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물가 상승률이 100%를 넘나드는 초인플레이션 속에서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져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자본은 신뢰가 없는 곳에 단 1초도 머물지 않는다는 냉혹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튀르키예의 사례는 더욱 극적입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때 오히려 금리를 낮추는 역주행 통화 정책을 고집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반기를 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리라화 가치는 사상 최저로 폭락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2022년 스리랑카의 국가 부도 사태 역시 대외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신흥국의 말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기초 체력인 펀더멘털은 약한데 빚은 많았고 다가오는 위기의 신호를 무시한 채 낙관론에 취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뼈아픈 사례는 바로 1997년 대한민국의 IMF 외환위기입니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외국 자본이 일시에 상환을 요구하자 국가는 단 몇 주 만에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당시 태국 바트화 폭락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전염병처럼 번졌고 준비되지 않은 개방과 단위 외채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각인시켰습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안전한 곳이란 없습니다. 댐에 생긴 작은 균열 하나가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듯 신흥국 어디선가 시작된 위기의 불씨는 언제든 국경을 넘어 우리 집 앞마당까지 번질 수 있는 인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의 나라 경제 뉴스를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시선을 돌려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봅시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의 역류 앞에서 안전한 선격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의 탄광 속 카나리아라고 부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 탓에 글로벌 경기의 풍향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ATM으로 통합니다. 시장 개방도는 높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글로벌 위기가 닥치면 현금을 확보하려는 외국인들이 가장 손쉽게 주식을 팔아 돈을 빼가는 시장이 되곤 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뇌관은 단연코 가계부채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고금리 기조는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과거 위기가 기업의 과도한 부채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번 위기의 진앙지는 가계와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대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 가계들은 금리 인상의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이자 부담 증가는 소비 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 실적 악화와 고용 불안을 야기하며 다시 가계소득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무역수지 적자의 고착화와 환율의 불안정성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꺾이고 에너지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귀해지면 환율은 오르고 외국인 자본의 이탈 압력은 더욱 거세집니다. 우리는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가 있으니 괜찮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외환 보유고는 최후의 방어막일 뿐 실물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맞는 결쇠가 아닙니다. 댐의 수위는 차오르는데 배수구는 막혀있는 형국. 이것이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냉엄한 현실입니다. 자본은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수익과 안전만을 쫓을 뿐입니다. 한국이라는 시장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둑을 쌓고 물길을 트는 것은 결국 국가의 몫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한국은행 총재의 고뇌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를 잡고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질수록 자본 이탈의 압력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자니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형국입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정교한 외줄타기와 같아야 합니다. 섣부른 금리 인상은 급성 심정지를 불러올 수 있고 반대로 미적지근한 대응은 만성적인 체력 고갈을 야기해 서서히 죽어가는 냄비 속 개구리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선별적 구조조정입니다. 좀비 기업과 한계 가구에 무작정 산소호흡기를 대주는 연명치료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옥석을 가려내어 부실을 털어내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통화 수합 확대 등 글로벌 금융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든든한 달러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것만이 시장의 심리적 패닉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정책 또한 긴축과 부양 사이에서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물가를 자극해 금리 인상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본은 가장 먼저 탈출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지금은 인기 영합적인 정책보다는 욕을 먹더라도 경제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뚝심 있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거시 경제의 담론이 아무리 거창해도 결국 위기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것은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들입니다. 국가가 둑을 쌓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집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아야 합니다. 지금은 수익보다는 생존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현금이 왕이다. Cash is king. 라는 격언은 불황기의 진리처럼 통합니다. 무리한 미투, 빚내서 투자나 영끌로 자산을 늘리려던 욕심은 잠시 내려놓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대출금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 빚의 규모를 줄이는 deleveraging을 서둘러야 합니다. 투자 전략 또한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포지션을 변경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는 덜 잃는 것이 곧 버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달러나 금,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여 리스크를 hedge 해야 합니다. 특히 달러는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직업적 경쟁력을 키우는 것, 즉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인플레이션과 불황을 동시에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설 때 대체 불가능한 인재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공포스럽지만 동시에 자본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누군가는 몰락했지만 누군가는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사들이며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탔습니다. 섣불리 바닥을 예단하고 뛰어드는 만용은 금물이지만 시장을 떠나지 않고 꾸준히 관찰하며 공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다가올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자본은 본래 국적이 없고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저 더 높은 수익과 더 안전한 도피처를 찾아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썰물이 언제 시작되는지 미리 읽어내고 내 배를 안전한 항구에 정박시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난 수십 년간 누려왔던 값싼 돈, cheap money의 시대가 저물고 비싼 돈의 시대로 진입하는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지각 변동의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누군가는 무너질 것이고 흐름을 읽은 누군가는 새로운 부의 질서 속 주인공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실 하나를 속삭입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했던 수많은 시그널들이 쌓여 임계점을 넘는 순간 폭발하는 인재, 렌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은 금융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문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 지표들이 보내고 있는 붉은 경고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가도, 기업도, 그리고 개인도 빚이라는 모래성 위에 지은 화려한 번영은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쓸려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본의 역류는 고통스러운 시련이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체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필연적인 정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썰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혼란은 진짜 실력을 갖춘 자와 허상에 기댄 자를 가려내는 냉혹한 시험대입니다. 막연한 공포에 잠식되지 말고 냉철한 이성으로 돈의 흐름을 직시하십시오. 깨어있는 자의 통찰력만이 이 거친 파도 속에서 당신의 소중한 순입기를 지키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준비된 당신에게 위기는 곧 가장 큰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큐멘터리의 본편에서 거시적인 흐름을 읽었다면
이제는 실전 투자자로서 내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아야 할 구체적인 경제 신호들을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은 뉴스 헤드라인이 터지기 전에 이미 차트 속에서 균열을 감지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지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High Yield Spread, High Yield Spread입니다. 이는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 정크본드이 우량 국채보다 얼마나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려 하기에 이 격차, 스프레드 가치가 좁아집니다. 하지만 시장에 공포가 스며들고 돈줄이 마르기 시작하면 가장 약한 고리인 부실 기업들의 대출 금리부터 폭등하며 스프레드가 급격히 벌어집니다. 이 그래프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면 주식시장의 폭락이 머지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사이렌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구리-금 비율, Copper to Gold Ratio입니다. 구리는 산업 전반에 쓰이는 필수 원자재로 닥터 코퍼, 덕터 커퍼라 불리며 실물 경기를 대변합니다. 반면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공포 심리를 반영합니다. 구리 가격이 떨어지고 금값이 오르는 추세, 즉 이 비율이 하락한다면 실물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불황의 초입에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의 추세입니다. 단순히 환율이 올랐다가 아니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힘을 보여주는 이 지표가 100을 넘어 105, 110을 향해 치솟는다면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자본의 역류가 절정에 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신흥국 주식이나 위험 자산을 과감히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방어 모드 구간입니다. 뉴스가 위기다 라고 외칠 때는 이미 늦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이 지표들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것, 그것이 잃지 않는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모든 태풍은 결국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태풍이 지나간 뒤 완전히 달라져 있을 세상의 풍경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번 자본의 역류가 끝나고 나면 세계 경제의 판도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스마트폰과 모바일 혁명이 새로운 부를 창출했듯 이번 위기 이후에는 생산성과 안보가 자본의 새로운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돈은 이제 단순히 금리가 높은 곳을 넘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곳을 찾아갑니다.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고 블록화 경제가 도래하면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고 첨단 기술 패권을 쥐고 있으며 식량을 자체에 조달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으로 자본이 쏠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효율성보다는 생존이,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공포를 사도해 탐욕을 팔아라. 자본의 역류는 썰물과 같아서 준비 없이 해변에서 놀던 사람들을 휩쓸어 가지만 튼튼한 배를 준비한 사람에게는 더 먼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물길을 열어줍니다. 지금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 자산 가치의 하락을 단순히 비관할 것이 아니라 거품이 꺼진 우량 자산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박앤세일 기간으로 활용하십시오. 경제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그 심리를 이기는 것은 데이터와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본의 흐름과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부자들은 위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여러분의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